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의 한 장면을 우리가 꾼 꿈으로 바라보고 상상력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왕좌의 게임 시즌 1의 3화 데너리스를 위협하던 비세리스가 기마 전사에게 제압당하고 말까지 빼앗기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데너리스와 자신의 변화된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비세리스. 어설프게 화를 터뜨린 그는 자신이 타고 온 말을 빼앗깁니다. 신념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비세리스에게 일어난 것이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세리스, 아마도 여러 차례 자신만의 캐슬 블랙을 살아내도록 내면의 부름을 받았을 테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더 가혹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비세리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세리스의 조급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급증이라는 덫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비세리스를 우리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볼 수 있는가? 그를 그저 악한 인물로 치부하면 되는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인물이 비세리스인지도 모릅니다. 즉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상당수는 비세리스와 동일한 병을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그 병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급증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괴로워하느라 삶에는 뛰어들지 않거든요. 조급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무모한 시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흔하게 보여지는 것은 무기력과 무력감인 것 같아요. 마음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너무도 앞서 내달리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면 나의 목적지가 훤히 보이는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저 깃발은 곧 내 수중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그 엄청난 간극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할 때 자아는 탓을 합니다. 자신의 탓을 하는가 싶지만 어느새 남 탓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남 탓을 했다가 정신이 들면 다시 내 못난 탓으로 잠깐 와 봤다가 다시 남 탓으로 다시 또 남 탓으로 그렇게 일생을 떠도는 것입니다. 비세리스는 바라테온과 스타크 탓을 했다가 칼 드로고 탓을 하다가 가장 만만한 상대인 여동생 탓으로 돌아오고 폭력까지 행사하죠. 자신의 여정을 지옥행 열차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세리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탓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즉슨 자신과 마주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조건과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시간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핍과 앞서 내달리는 마음에 끄들리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비세리스는 칠왕국의 왕자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안달하지만 아무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비세리스는 인간의 극심한 의존 심리와 그 병폐를 형상화한 인물입니다. 비세리스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의존으로 채우려고 버틴 인물이죠. 비세리스의 삶은 의존이라는 불안한 기반 위에 자리한 헛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의존하는 삶에 길들여져 버렸고 미덥지 못한 갑옷을 벗지 못했던 것이죠. 의존은 또 다른 의존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와 원대한 포부를 의존이라는 수단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던 비세리스였습니다. 비세리스 남매는 칠왕국에서 도망쳐 이 집 저 집으로 수없이 옮겨 다녀야 했죠. 칠왕국에서 로버트 바라테온의 통치가 길어질수록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던 이들은 남매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정한 현실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도 적었죠. 그저 의존하고 또 의존하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일리리오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다가 다음으로 또 의존할 만한 대상 칼 드로고를 소개받았고 그에게 여동생 데너리스를 팔아넘겼습니다. 현재는 여동생에게 의존하는 처지에 있을 뿐입니다. 조라 몰몬트가 그에게 검을 바쳤지만 비세리스는 지도자, 통치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무런 감조차 없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므로 지도자를 살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이 안락함을 약속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유혹적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담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거든요. 그 대가를 가벼이 여긴다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세리스의 삶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비세리스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 안에 내재된 어떤 가능성도, 어떤 잠재력도, 어떤 재능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비세리스를 지켜보았지만 그가 가진 가능성을 끝끝내 알지 못했잖아요. 의존하는 삶, 의존의 결과란 그 개인에게 허망한 결말을 안겨줄 뿐입니다. 비세리스도 한 인간인데 그의 내면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단지 그가 깨워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재능의 가능성을 깨워내는 순간 의존하는 삶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재능을 펼쳐감에 있어서 의존은 독이 될 뿐이거든요. 의존에 익숙한 이들은 운명이 자신을 위해 성취를 가져다 주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세리스처럼 그는 칠왕국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칠왕국의 적법한 왕이라고 우겨댔지만 그 공허한 선언은 비웃음과 조롱을 살 뿐이었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이의 망상에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하나의 성취를 보기 위해 긴 여정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 여정을 온통 의존으로 채울 수는 없겠죠. 선생님이 의존 이슈로 오래 고민해온 건 사실이잖아요. 삶이 불공평하다. 혹은 삶이 고행이다. 이런 말은 나랑 상관없는 말? 내가 믿지 않는 말들이었어요. 내 삶에서 고통의 부분을 지우고 싶었고 최대한 피하고 싶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항상 지향하는 방향은 권력과 힘이 좀 더 쉽게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을 항상 지향했어요. 조금이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좀 안락하게 그런 자리를 항상 찾았는데 그런 자리를 쉽게 얻으려면 반드시 거기에 의존이 끼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얻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얻는 것 자체는 이제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자꾸 피하다 보니까 내가 찾는 방식은 항상 의존이 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도 그게 의존이라는 걸 잘 모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이 뭐 하나라도 얻으려면 내가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정말 맨날 더럽고 치사하고 누구 비위도 맞추고 내가 상상하지 않는 방식을 요새 매일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고 뭘 쉽게 얻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였구나. 그런 발상 자체가 되게 이상한 발상이었구나를 요새 알게 되거든요. 근데도 조금이라도 어느 순간 유혹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나한테 오면 막 그걸 너무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쉽게 얻고 싶은데 그걸 얻으려면은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 네. 비세리스가 칠왕국을 얻고자 했다면 그는 자신만의 캐슬 블랙으로 떠났어야 했습니다. 거대한 도토락 부족을 이끄는 칼 드로고 그는 수많은 전투를 거치며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할 때 칼 드로고는 자신의 캐슬 블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이미 라니스터 역시 검을 잡는 오른손을 잃게 되면서 캐슬 블랙으로 부름을 받았죠. 끝없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제이미, 그는 진정한 기사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조라 몰몬트 역시 마찬가지죠. 영주의 자리를 잃었고 망명자의 신분으로 검수를 팔아 생존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때로는 첩자 노릇까지 하며 살아가지만 삶의 비루함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조라 몰몬트 역시 자신의 캐슬 블랙을 살아내는 중이죠. 말을 빼앗긴 비세리스, 상징적 차원에서 풀면 캐슬 블랙이 그를 부르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제 그만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상황을 직시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에게 부족한 실력과 능력을 채우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세리스가 생존 수단으로 삼은 것은 단 하나, 의존이었죠.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 더 겁에 질리게 되었고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그는 폭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폭력은 남성을 향할 수가 없었고 여성에게만 향할 뿐이었죠. 조라 몰몬트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망명자로 살아가면서 칠왕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라 몰몬트의 선택과 결정은 적절한 신중함과 인내라는 기반 위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지켜낼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비세리스가 빼앗긴 말은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말은 목적지를 향해 질주합니다. 비세리스는 가장 중요한 이동 방편을 무참하게 빼앗긴 셈이죠. 그의 욕망과 그의 태도가 심각한 엇박자를 내므로써 닥친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세리스의 안달하며 조르는 태도는 그가 원하는 빠른 성취를 결코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세리스가 말을 빼앗기는 이미지는 그에게 다가오는 비극적 운명까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태도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지만 비세리스는 그 기회마저 걷어찹니다. 모든 꿈 이미지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여러 의미들이 중첩되어 담깁니다. 비세리스가 말을 빼앗기는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그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듯이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은 한 차원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아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지속될 때 그 비참한 결과를 슬쩍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꿈, 예지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하면서 모든 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비세리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변화를 위해 노력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비세리스가 걷어찼습니다. 조급증은 우리 존재를 무력함으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조급증은 우리 존재에 올무를 씌워 그 자리에서만 계속 허우적대게 만들어요. 조급증과 목표를 향해 가는 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슨 자신이 무력하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할 때 그 근원적 원인은 조급증일 수 있습니다. 조급증이 성취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방편은 의존인 경우가 대다수라 하겠습니다. 비세리스에게 검을 바쳤던 조라 몰몬트, 그는 비세리스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특질을 살아내는 이와 동행하며 여정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비세리스와 조라가 함께 하던 시절 조라는 칠왕국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죠. 이를 상징적으로 풀어보면 조라 몰몬트는 자신의 속내와 의도를 효과적으로 숨기며 집단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상대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대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도 탁월했습니다. 또 나서야 하는 순간과 나서지 말아야 하는 순간을 잘 분별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죠. 섣불리 데너리스를 공격하다 채찍에 휘감긴 비세리스. 화가 폭발한 그는 조라에게 기마 전사를 베도록 명령하지만 조라의 검은 이를 거부합니다.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조라거든요. 위에 열거한 모든 것은 비세리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라 몰몬트가 처음부터 현명하고 신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때 무모하게 존재를 걸어본 경험이 있고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도 치렀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불러온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겪어냈죠. 그는 자신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도트락 부족에서 이방인 기사로 살아가지만 훌륭한 중재자이며 조언자입니다. 칼 드로고의 신임을 얻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여러 능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뛰어난 검술 실력 외에도 도트락 부족의 언어에 능통했고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마 전사들의 특성과 기질도 잘 이해하고 있었죠. 원래 나약할수록 모든 것을 하찮게 보거나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무시합니다. 그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이 심대하기 때문이죠. 생존에 필요한 자질을 두루 갖춘 조라 몰몬트는 칼 드로고의 죽음 이후 데너리스를 지켜낼 수도 있었습니다. 조라 몰몬트는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죠. 그의 고향 칠왕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금방이라도 막 나가 떨어질 것 같고 금방 모든 게 폭삭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공포에 막 떤다고 했잖아요. 그게 조급증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였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이 되게 비세리스 같았구나.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생각하던 그런 권력, 경제적 상황 이런 건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난 지금 그걸 하나도 가질 수 없고 그것을 당연히 내가 쥐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오히려 실제 제 모습은 그냥 벌벌 떠는 모습으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왕처럼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천재 막 이런 사람한테 꽂히잖아요. 그런 이유도 조금 비세리스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좀 이해가 되고 저 예전에 재수학원 다닐 때 저를 좋아했던 남자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 애가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저한테는 하나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문득 걔가 나를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걔가 어떤 애였냐면 되게 좋은 자리를 두고 저랑 자리 다툼을 하는 애였어요. 하루는 내가 먼저 일찍 오고 하루는 또 걔가 먼저 일찍 오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완전히 일찍 와서 이제 그 자리를 선점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이 걔를 자극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전까지는 뭔가 타고난 거, 외모나 뭐 어떤 천재성 그런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예뻐해 준 적이 없던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는 그 남자의 자체도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노력하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 좀 예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 남자애랑 다시 만나고 싶다,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만약에 걔가 내 내면의 남성일 수 있다면 그 남성을 밀쳐놓고 난 항상 옆에 비세리스를 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